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노와 비노의 대결 양상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뉴스반은 양대 주자로 꼽히는 이종걸 의원과 우윤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원내대표 출마의 뜻과 함께 당면한 제1야당의 위기,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포털 사이트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인격 모독에 대한 감시 차원을 높이겠다는 뜻이지만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이버 망명 사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IT 업계 경쟁력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0월 8일 수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회의원 4선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인권 변호사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따라붙는 수식어들입니다. 이종걸 의원이 내일 실시되는 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습니다.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2009년에 한번 도전하셨고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으로 합니다. 2009년하고 비교하면 현재 야당 상황이 더 좀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 재도전하신 그런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예, 이번 730 재보선 때 저희들이 참패하면서 당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이미지도 안 좋아졌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전체 우리 진영을 합한 것을 봐도 20% 정도이고 그렇게 갑자기 반등할 것 같은 생각도 안 드니까 이게 상당히 위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잘 못 되면서 그게 또 가중되고 당의 능력도 없다. 그리고 일반 지지자들에 대한 생각도 아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 그 당의 사정, 객관적 사정을 보면은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전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 70명 정도의 의원들을 가지고, 그 최소한의, 정말 최대한의 야당으로서의 존재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은 130명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에너지를 총동원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또 의원들 간의 입장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당 운영의 공정성을 이제 해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점점 밖에서 볼 때 무슨 개판이 뭐니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더 커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무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게파가 아무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제가 좀 의지를 발휘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모으면, 에너지를 총동원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적임자로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풀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제 내일이 경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쟁자 중에 한 명인 그 주승용 의원과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습니까? 그 주승용 의원도 무슨 이렇게 어느 계파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돼 있고 저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좀 안정을 이제 추구하고 계시고. 지난번 사무총장을 하다가 책임을 딱 지고 바로 이제 사퇴할 정도로 이렇게,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거를 언제든지 던지고 할 수 있는 아주 박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분, 이번에는, 비대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일반 입장에 저도 동의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출마의 또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단일화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으로 단일화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을 어제도 만났는데요. 두 분, 우리 우용근 의원님하고 이목희 의원님 같이 봤는데요. 예. 네 사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를 합의로 추대하자라는 당원들 생각도 많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원내대표 한 자리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 자체가 지금은 국민들에게 좀 명부스럽다 이런 생각이, 물론 우리들은 이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적임자를 뽑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제 원칙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은 1인으로 합의 추대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것을 한번 추진해보고 그것이 이제 안 될 때 경선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1인 합의 추대의 경우에는 이번에 주승용 의원을 1인 합의 추대의 적임자로 제가 보고 네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비대위 구성이 우선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일 수 있는 게 이제 김한길 대표하고 가장 가깝고 뜻을 언제든지 나누고 있는 분입니다. 주승용 의원이요. 예. 주승용 의원과 저와의 어떤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냐라는 물음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지금 당이 한 곳으로 화합해서 뭉쳐서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급한 문제이고 꼭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합의 추대 제가 양보하는 게 제가 또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우선 그거는 양보하는 것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합의 추대 방식에 대해서 물론 또 지금 주승용 의원으로 합의 추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셨는데 우윤근 의원이나 이목희 의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 논리는 저는 이번 원내대표도 비대위 구성의 두 번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비대위원장 다음으로 뭐 그렇죠. 비대위 구성이 아주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비대위 구성을 빨리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사실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그거를 연계시켜서 좀 해결하는데 우선 먼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제 입장에 대해서 우용근 의원님이나 이목희 의원님은 비대위 구성은 또 별도의 방법으로 균형 해석을 하고 원내대표에 이렇게 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입장이셔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좀 맞질 않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합의 추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뭐 사실 저와 주승용 의원은 좀 공감을 가지면서 제가 사실 양보하고 주승용 의원에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우윤근 의원이나 이목희 의원은 또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의 추대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경선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종걸 의원께서는 내일 경선에는 나오지 않으시고 주승용 의원으로 단일화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주승용 의원의 더 각오를 보인 배수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공감했습니다. 본인 합의 추대 안 되면은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감하고 받아서 이제 합의 추대가 안 되면 주승용 의원은 아마 후보직을 사퇴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선이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당헌 당규에 맞는 절차 형식이니까 원칙입니다. 이번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경선에 임하는 걸로요.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대위 구성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 뭐 한쪽이라는 게 결국은 뭐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친노 쪽으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내대표는 뭐 친노가 아닌 뭐 중도파가 들어가서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근데 뭐 친노, 비노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 간에 있어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수행실장 하면서
정말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한 1년간의 그 노력이나 그 힘든 일들, 역정들이 하도 머릿속을 지나가는 바람에 눈물도 펑펑 흘린 저로서 제가 너는 비노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거는 썩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당은 그 이후에 이런 대통령 후보를 내고 뭐 이러면서 당의 그 입장들이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형태에서 또 범 갈라져 있는 범 형태의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둘 상태에 어느 하나에 너무 많이 쏠려 있다. 쏠려 있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하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시간상으로 보면 한 29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경선까지. 네. 합의 추대 방식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이나 우윤균 의원의 입장은 그 경선 직전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2시에 이제 경선을 하는 거니까 뭐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닙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2시. 예, 그래서 우리 4명이서 다시 오늘 저녁 때 최종적으로 만나서 그 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한 반반 봅니다. 예.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더 본격적인 경선 채비를 해서 이번에 꼭 저의 하고 싶은 역할을 당에 기여하고 몸으로 던져서 박근혜와 저는 뭐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선대 가족이 온 생명과 재산을 나라 독립에 걸었는데 제가 생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정치, 양극화 정책, 반복지, 반민주, 반소통 정책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척점에 서서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데 불씨가 되겠습니다. 예. 전임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나기 이제 세월호 특별법 협상 그리고 이제 비대위 구성에서 외부 인사 영입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요. 특별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끌어낸 3차 그 여야 합의안이요. 네. 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거 야당 또는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제 우선 절차적으로 소통이 부족한 나머지 이 새누리당에 끌려다녔던 것이 우선 이 결과를 이렇게 낳은 것에 한 큰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마지막 세 번째 한 내용은 여러 가지 독소의 내용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소극적인 저쪽 새누리당의 무슨 허가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예. 그쪽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 인사는 안 된다라고 노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특검 후보군을 4명으로 이제 압축해보자라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 동의한 것인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어느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정치적 입장이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가 된다고 하면 그걸 배제해야 되니까 참 이 특검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이제 내곡동 사저 특검에 있어서의 경험적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또 협상한 것을 또 무효화 재협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미 전임 대표부에서 도장을 찍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내용과 또 국민적 여론과
앞으로 해나가는 것에 대한 진실성, 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의 무대에 새누리당을 오시게 해서 정말 이 문제는 난제로서 같이 해결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서 정말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더라도 매듭을 줘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는 제가 반드시 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 큰 틀을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끌어내시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물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추가 협의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또 우선순위를 갖고 어떤 일을 좀 추진하고 싶으신지요? 우선 이제 당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추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급선의 민생법이었던 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걸고 있는 예전에 공약해서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를 다시 되돌리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의 반서민 친재벌 정책을 오히려 공고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무슨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담배세 이런 거를 일반 서민들에게 사실 등세하는 효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로 한다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도 그걸 복지 하향 정책, 그러니까 월급이 많은 것과 낮은 것이 있을 때 월급 많은 분들을 깎는 방식은 하책입니다. 예.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놓쳐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으로서는 당론으로서 그거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제대로 정책으로 성안되고 대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쟁점으로 그것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아닙니다. 한 6달 정도의 원내대표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의 어떤 대안적 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서민, 반복지, 반민주주의, 반소통의 모습을 분명히 그 반대의 대안으로 다음번 집권의 기초를 만드는데 제가 총력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법 제정 협상을 앞두고 국회 등원하자는 얘기와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이 좀 맞섰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야당이 사실 여당과 싸울 수 있는 무기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국회 일정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입장 취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그다음에 협상하는 것의 투트랙을 주장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뜻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일정한 시기에 정해져 있는 그 시기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것은 국회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얘기는 오히려 협상 당사자의 힘을 약화시켜서 협상력을 많이 깎아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원내대표의 협상을 좀 더 강하게 밀고 투쟁력을 강화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서 저 힘을 합해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에 국회 등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기 선으로는 저는 주장을 해서 그때
그 시기에 투트린 거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온건론에 국회 등원론에 이제 반대로 논의 됐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이거 거꾸로, 그러니까 3차 협상을 하나 안 하나 이미 이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으로 우리가 내몰렸습니다. 예. 그때는 이미 국회의장도 들어가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2번, 3번을 지연해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판단상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오히려 협상이 내몰려서 급하게 도장을 찍음으로써 협상의 내용을 그르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협상은 좀 장기화하는 그런 여유를 두고 그냥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협상에 또 몰린 나머지 좀 상황 내용에 있어서 그르치고 또 여태까지 끌려다닌 걸 또 끌려다니게 한 그런 절차적인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 이번에는 아주 아쉬움을 안고 많이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일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발생한다면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손으로 꼭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명심 이것을 언제든지 던지고 우리 당원 지지자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가장 원군이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한 곳으로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 그것들을 꼭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가끔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새정치연합 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이종걸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IS. 터키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시리아 내 도시 일부를 장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IS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코바니라는 시리아의 터키 접경 도시 일부를 장악해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IS가 3주 만에 코바니 안으로 진입한 건데요. 예. 미국 등 국제 동맹국이 계속 공습을 가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코바니에서 IS와 쿠르드족의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자살 폭탄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쿠르드 민병대대원이 20대 여성이 전투 중 폭탄을 안고 돌진해 IS 대원 수십 명과 함께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예. IS 측에서도 지난 6일 트럭을 이용한 자살 폭탄 폭탄 공격을 감행해 쿠르드 민병대와 현지 경찰 30명이 희생됐습니다. 예. 시가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자살 폭탄 테러까지 더해지면서 인명피해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IS와 쿠르드족 양측에서 최소 4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를 떠나 터키로 향하는 난민도 늘고 있는데요. IS가 코바니까지 장악하자 쿠르드족 약 2,000명이 터키 국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3주간 IS가 코바니를 공격하면서 무려 18만 6천여 명의 난민이 터키로 피신했습니다. 예. 뭐 상황이 이렇다면 터키 입장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터키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터키는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국경 경비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키 정부가 IS뿐 아니라 쿠르드족 반군과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까지 모두 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터키 정부는 IS가 바로한 근본 원인이 알 아사드 정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키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IS를 격퇴하는 전략에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는 것도 포함해야 터키가 시리아 지상군을 파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유럽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은 곳곳에서 코바니를 지원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요. 터키에서는 시위대가 버스를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최소 9명의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IS와 관련된 상황이 터키로까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엊그제 논란이 됐던 뉴스입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죠. 이 고노다마의 역할 끝났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는 6일 저녁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노다마가 작성된 1993년 당시엔 고노다마가 한일 관계를 전진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15년에 아베 총리가 새로운 담화를 내면 결과적으로 고노다마가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현재 한일 정부가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와 파문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하기우다 특별보좌의 발언에 대해 완전히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아베 정부는 고노다마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하지만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미국이 공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콜럼버스의 날인데 이 명칭을 바꾸겠다는 도시가 있다고요? 네, 미국에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첫 발을 디딘 날인 1492년 10월 12일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 콜럼버스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6일 이날을 콜럼버스의 날이 아닌 아메리카 원주민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예. 원주민의 전통문화 유산을 기리고 지역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미국 북서부 인디언 부족 연합 회장은 후손이 배워야 할 값진 역사를 되살린 결정이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는 유럽인들이 오기 전부터 수만 년간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이 땅을 발견했다는 건 이게 침략자의 관점의 언어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애틀 시의회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뭐 유럽인들 입장에서 신대륙 발견이지 사실 그 인디언이나 원주민들 입장에서 뭐 신대륙이 아닌 거죠. 네. 반대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콜럼버스의 모국인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콜럼버스가 없었다면 미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애틀 시의원은 이탈리아계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애틀 북쪽에 있는 벨리햄 시의회도 콜럼버스의 날이 원주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날을 원주민을 기리는 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예. 앞서 올해 초에도 미니애폴리스와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그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 기리밀로 미리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예. 미국 대법원이 5개 주가 제출한 동성결혼 금지해달라 이런 상고 각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버지니아와 유타 등 5개 주가 동성 결혼을 금지해달라고 낸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지역에서 그동안 유보했었던 그 동성 결혼이 바로 허용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인데요. 예. 하지만 이성 간의 결혼만 결혼으로 인정했던 내용의 연방 결혼 보호법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동성 결혼을 금한주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지역에서도 같은 하급 법원 판결과 연방 대법원 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동성 결혼 자체의 합헌성 여부까지 판단한 건 아직 아니죠? 네, 그건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도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성 판단은 유보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에 대해 최고법원이 결론을 회피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는 결론나지 않은 상태고요. 예. 각 주 정부와 주민의 판단할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동성애자 인권 옹호단체인 휴먼라이츠 캠페인은 성명을 내고 해당 지역의 수천 동성 커플이 당장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아주 기쁜 날이라며
전국적으로도 평등한 결혼이 실현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포함해 12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 법사위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개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약을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10일까지 방만 경영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낸 뒤 돈을 빼내가는 스미싱 사기가 올해 들어 8월까지 28만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법원 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각급 법원을 사칭한 스미싱으로 적발된 건수는 27만 6,395건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일반고의 학생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특목고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일반고 교육 환경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회자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에서 고등학교 유형별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지 면적은 일반고 17.43제곱미터, 자율고 26.4제곱미터, 특목고 35.5제곱미터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증거 현출을 차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해 신성한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 남서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8일 새벽 현재 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상자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네, 10월 8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네. 이거 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 가운데서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수신문의 제목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교육감들도 복지 파산 선언. 조선일보는 1면과 3면 두 면에 걸쳤습니다. 무상복지에 멍드는 교실, 이 기획명이 이러하고요. 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늘리느라 저소득층 학생 예산 줄어. 이게 1면이고요. 저소득층 학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부자신문, 특권층 대변 신문인 조선일보가 말이죠. 자, 3면을 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빚내서 무상잔치하다가 14조 빚더미. 교육감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지 않겠다. 겨울방학 다가오는데 저소득층 학생들 점심도 굶을 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비단 무상복지 때문만이겠습니까? 근데 세금 더 걷어서 복지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싫으니까 무상복지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신문들 얘기는. 예. 우리 세금 내기 싫으니까. 예. 무상복지 같은 거 하지 말라. 돈 들어가는 무상복지 하지 말라. 예. 뭐 무상복지 지금 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려면은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 누구한테 결국 세금 더 걷겠습니까? 부자들한테 내라는 건데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상복지를 없애라.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향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6면이 제 생각을 뒷받침할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 돌봄교실 다 없애도 야당이 추진했던 이런 무상복지 다 없애도 어린이집 보육 예산은 감당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6면에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한 공약 누가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겁니다.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지방교육 재정 문제 중심에는 만 3살부터 5살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통교육 보육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누리과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지만 출발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하위 70%에게만 하던 교육비, 보육비 지원을 2012년에는 만 5살, 2013년부터는 만 3살에서 4살까지 모든 소득계층으로 넓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수요 예측이나 재원 조달 방법 없이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급히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대선 공약을 주도했지요. 따라서 이 대통령의 그 총선 대선 공약을 지금 사실상 각 시도교육청이 뒷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년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정부 예산은 0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게 바로 정부의 지금 재정 계획인 거죠. 서울시 교육청의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추계액은 6,172억인데 무상급식과 교과서 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지원, 이런 복지사업 예산을 다 어린이집 보육 예산으로 돌려도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이 다 합쳐서 5,869억이거든요. 예. 6천억도 안 됩니다. 자, 이거 다 털어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거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은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 걸 알면서도 교육청에 미루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대선 앞두고 했었고, 그럼 지키는 거는 본인이 국가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시도교육감보로 이거 하라. 그러니까 시도교육감들은 돈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본질은 지금 보수 신문들은 외면하고요. 이게 다 무상복지 때문이다. 라면서 문제의 그 본질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잘 못해서 그럴까요? 취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게 그렇게 보이거나 모든 게 다 증세 걱정으로 아니면 그렇게 보이거나. 써야만 된다거나. 예. 세계일보 구면 기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10월 3일자인데요. 내년도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정부 예산 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앙정부 예산이 0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대신해서 그 비용을 떠안게 된 시도교육감들 진작부터 국가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라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의 영역과 지방 이양 원칙을 담은 구속력 있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의 포지션 페이퍼를 내놨습니다.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 중앙정부가 약속한 거는 중앙정부가 감당하라. 만약에 지방정부에다가 떠넘기려면은 몇 가지 원칙과 또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이거 대통령이 다 공약해놓고 뒷감당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 시도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라.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을 하던가. 글쎄 말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시도교육감한테 넘겨주던가. 글쎄 말입니다. 4대강 사업에는 또 이렇게 30조 갖다 쳐받고 말이죠. 그게 쓸 돈이 있으면서 엉뚱한 데다 갖다 쳐받고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투자할 것들에 대해서는 아깝다, 돈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 무능하다 못해 악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교육 관련한 소식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10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뀌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 실험본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문제됐던 표현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이거는 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정교과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베껴도 교학사 걸 베낍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항구, 교통의 중심지, 그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이 도시계획을 잘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의병의 활약에 놀란 일본은 군대를 늘려서 전국의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했다. 소탕. 의병을 소탕했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같네요. 예.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라. 그리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을 나라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이전 교과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4.19 혁명 이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 정부는 채 1년도 안 돼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1963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가난한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힘썼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 두 부분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예. 어떤 것을 이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한국일보 단독 보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사이버 검열 문제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 문제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국회 입법조사처.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 통합안. 이게 바로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육자치 통합안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다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교육의 자주성에 근거한 교육자치의 정신과 방법 그리고 틀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방식은 지방교육자치를 이루는 근간이라면서 정당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도지사가 만약에 교육감을 임명하면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면서 임명제에 반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교육감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전에 예. 당적을 갖고 있지 않든 하여간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당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이후로도 만약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시도지사는 다 당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시도지사가 야 교학사 교과서 그거 채택해 이러면서 일선학교에다 압박을 가한다. 이거 그 압박이 이겨낼 그런 학교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육 자치의 어떤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인사와 관련한 뉴스 오늘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을 보면은 박지만과 가까운 사람들 잇따라 옷 벗는 까닭은 뭐 이런 제목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수 기무사령관 교체에 대해서 본인이 최근 국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적시에 보고를 하지 못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왔고 부임 1년이 돼서 교체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수 기무사령관 잘 아시는 대로 박지만 씨와 가깝습니다. 육사 37기 동기고요. 최근까지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청와대는 사정안보라인 인사에서 박지만 씨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파악되는 사람들을 공교롭게도 배제해왔다. 이번 기무사령관 교체도 그런 기조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 지난 4월에 사표를 제출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박지만 씨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조 비서관이 인생의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도 박지만 씨와 직간접적으로 가까운 일부 고위 간부들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일부 핵심 비선 인사들이 친인척 관리를 명분으로 자신들에 대한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밀어내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 또 상계의 신문이 쓰면 걸리겠죠? 예, 조선일보가 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받아 실으면은 내신이든 외신이든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예. 인생의 다른 길을 걷겠다고 했던 청와대 전 공직비서관. 네. 아직 무직 상태다. 네. 이 뭐 인생의 다른 길이 무직 상태일 리는 없는데요. 예. 이 부분이 좀 눈길이 갑니다. 자, 정권의 일부 핵심 비선 인사들이 친인척 관리를 명분으로 자신들에 대한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밀어내려는 분위기가 있다. 대략 누군지 좀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예. 예.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보니까 국정원 핵심 이현수 기조실장 예.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현수 기조실장이 박지만 씨와 가까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과 함께 국정원 내의 핵심 직위입니다. 남재준 전 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이현수 실장이 물러나면서 이 실장과 함께 임명된 한기범 1차장, 김규석 3차장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이현수 실장이 이제 그만두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나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하지만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주성 기조실장은 만 61세의 실장에 임명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만둔다는 이현수 실장은 만 60세입니다. 예. 이게 정무직처럼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경질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맡아서 청와대와 국정원을 잇는 핫라인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핫라인. 자기 사람 쓰고 싶다는 청와대의 뜻이 이렇게 반영된 사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이현수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조실장 아닌가요? 예, 보다 더 자기에게 가까운 그런 사람 아닐까요? 자기 사람이란 표현은 제가 쓴 겁니다. 예, 역시 의문을 단 정도입니다. 예, 의문 달았는데 이거 갖고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예, 지난 대선 개입의 또 다른 한 축이었죠. 국군 사이버사령부 수상한 인사가 있었다고요? 경향신문 5면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신청사 입주를 위해 신설한 사업단 단장에 군사정보 특기를 가진 간부를 선임했습니다. 엉뚱한 인사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이 간부는 지난 대선 당시에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단장의 범죄를 증언했다가 군에서 눈밖에 난 인물이란 점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 쓸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커졌습니다. 자, 김 전 과장, 이 사람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이모 전 심리전단 단장이 강압적으로 정치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예. 이 전 단장은 이 김 전 과장을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요. 두 사람 모두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자, 그런 김 과장을 복귀시켰다. 혹시 더 많은 비밀을 너 알고 있지 않니? 더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입막음 차원에서의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군인과 관련된 얘기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예. 군인 공제해, 이게 퇴직 군인들의 낙하산 부대다, 이런 얘기가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예, 이면에 실렸는데요. 장성급은 물론이고 영관급 장교와 국방부 군무원들이 퇴직한 다음 상당수
공제회 요직에 취업했고 일부는 공제회 산하기관으로까지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군인 공제회 최근 4년 동안 6천억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산 운용 실패, 회원 탈퇴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전문성이 결여된 군 출신 인사를 주요 보직에 영입한 것은 자산 운용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에도 인사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맞은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인사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데 말이죠. 고려대 출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대구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에 동문들이 줄줄이 기용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대학 1년 후배, 그리고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은 선배, 그리고 대구교통연수원장도 후배. 아주 고대판이라는 겁니다. 광주시가 기가 막힌데 말이죠.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된 정선수 씨, 윤장현 시장과 같은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로 임명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도 고등학교 후배. 서영진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힙니다. 공적 자리에서 내가 시장과 30년 친구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는군요. 부산시 같은 경우 경남고 인력들이 또 서강대 후배가 서병수 시장 주변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방에도 인사 시스템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제력이 없고 단체장의 의중이 관철되기 쉬운 것이 인사 잡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오늘 경향신문이 담았습니다. 예. 김문수 현재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입니다. 네. 경기도 도지사 시절의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소방 헬기를 행사 참석용 이동 수단으로 이용했다가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의 소방 헬기 이용일과 경기도 내 산불 발생일이 4차례나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났는데 자기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기를 갖다 쓸 정신이 있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예, 김문수 전 지사가 소방관들하고는 안 친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나 김문수인데 경기도지사인데 그랬던 김문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 기사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1+3 유학 프로그램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서울 교대를 놔두고 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던 유학업체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 누굽니까? 송광용 청와대 전 수석 아닙니까? 예. 사실 이 사안 때문에 물러났다고는 하는데 교육부, 정부가 이걸 봐줄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송광용 수석이 과연 이런 유학 프로그램 때문에 청와대 수석직을 그만뒀겠는가? 이런 의문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딴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올 만도 하다는 거지요. 오늘 한국일보 일면을 본 말이죠. 펀드나 보험 가입할 때 요구되는 금융서명, 이래도 되나? 이런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받아쓰기 하듯 수십 번 금융서명 하잖아요. 예. 예. 뭐, 내용을 보고 서명하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무차별적인 금융서명이요. 나중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경향신문 신면에 실린 내용인데 국정원이 통신 제한 조치 감청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한 달에 걸쳐서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얼마 전 저희와 인터뷰했던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힌 건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에 대한 통신 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이렇게 작성했던 모양이죠. 국정원이요. 예. 국정원은 이 조서에서 그 대상자 집에 설치된 일반 유선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감청했고 카카오톡 아이디 2개에 대해서도 감청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에 이어서 이미 국정원도 카톡을 들여다봤다. 실시간으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카카오톡은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더 믿어야 할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의 몫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관 인사말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장관이 국회를 두고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둥, 내각제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둥, 매우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공개적으로 그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 진위가 왜곡됐다거나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됐다거나 하는 상투적인 변명이나 해명조차 없이 이 자리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을까? 정종섭 장관. 와전됐다고 말하는데 국회 해산 발언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자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회가 법안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이런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헌법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아마도 제가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장기간 교착되고 이러는 경우는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은 그것은 국회 해산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물어서 선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한 것이고, 네, 그런 아마 기자가 제가 헌법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무마됐다고 봤던 것일까? 그런데 야당 강창일 의원 끼어들고 저기 혹시 정정보도 요청한 적 있어요? 언론에? 안 있죠? 정정보도? 예. 정정보도는 저는 뭐 다소 유감이지만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은 안 했습니다. 해야죠. 왜 안 했어요? 아니 저희 진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잘못 보도됐어요. 정정보도.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거예요. 여기 아마 우리 이양구 원내대표도 계신데, 이건 국회 자체 모독이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파장을 일으켰으니까 정정보도 요청해야죠. 또 다른 야당 의원 주승용 의원은 사과답지 않은 사과라며 일침. 행부 장관으로서의 발언이란 말입니다. 이건 국민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회 무시는 차지하고라도 파장이 상당히 컸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아마 지금 상임위 오면서 국정감사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그래도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말이 그렇게 신중치 못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세월호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해 무리를 빚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과하고 끝내라며 한마디. 진위가 오해가 됐을 수도 있고 기자가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보도화가 됐잖아, 그죠? 자,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진위가 왜곡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국회와 우리 국회의원님들 권위에 손상이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진위가 왜곡됐다거나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됐다거나 하는 상투적인 변명이나 해명. 이었네요. 그리고 떠밀리다시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진정성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이 음성은 팩트TV 촬영본에서 따왔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 오늘 이틀째입니다. 네. 오늘 주요 국감 일정은 어떻습니까? 국회는 오늘 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갑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이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2곳 대상으로 국감 진행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데 이 정부의 담배값 인상 방침이 증세인지 나아가 서민 증세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국정감사를 등의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해서 주목이 됩니다. 지난 4일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뒤 남북 관계는 국감 핫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특히 여야가 오이사 조치 해제 등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 다소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예. 국감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요 네. 증인들의 출석 문제 항상 논란인데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국감 증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출석 기피 행태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의 온상이었다가 억지스럽게 총장으로 복귀해 논란을 낳고 있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참여연대 등 이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들은 회견에서 김문기 총장이 중국 텐신공업대학의 초청을 받았다는 핑계로 오늘 저녁 출국할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문기 이사장 결국 실제로 출국을 했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피성 출국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문기 상지대 총장 형사 고발하겠다. 그리고 상지대 상대로 청문회도 열겠다 이런 입장인데 실현될까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죠. 이 새정치연합의 김태년 의원
국감 증인 채택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매우 공적인 행위다. 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상실된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강도의 조치라는 게 말씀하신 형사고발하고 상실의 청문회라는 건데 뭐 어떤 혐의를 엮어서 형사고발 정도에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치적인 청문회라는 것은 또 여당과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 김문기 총장은 중국으로 갔고요. 근데 이번 국감 때 증인 채택이 좀 유력했던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인수 총장, 수원대 이인수 총장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예 지난 5월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대 비리 의혹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인수 총장의 각종 전횡 등으로 이미 수많은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데 이인수 총장의 경우 이 여권뿐만이 아니라 야권, 정확하게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상당한 수위로 보호를 해주는 인사가 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인수 총장의 인맥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로 많이 뻗쳐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빼려고 해도 이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국감 증언대에 세우는 거 그거 왜 그렇게 어려울까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권이나 이 피감 대상자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가 효과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인수 수원대 총장 지난 5월에 미국으로 가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10월인데요. 뭐 교환 학생도 아니고 교환 총장도 아니고요. 학교가 뭐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달 동안 자리를 비운 총장 말이죠. 학교가 근데 수원대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문제 가지고 손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상당수 지각 있는 교수들이 해임되고요. 뭐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증인들도 문제지만 항상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기업인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역시 기업인들 증인 채택하는 문제가 골칫거리였죠? 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노동 현안하고 관련해서 뭐 노사 간의 분규, 뭐 갈등 이런 문제이겠죠. 부당 노동 행위 등등. 이거하고 관련해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에 새누리당이 거세게 맞서서 정몽구 회장 등을 보호해주면서 국감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예. 확인해보니 오늘 현재까지의 상황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사 분규가 진행되는 곳에 기업인은 부르면 안 된다. 그 기업의 행위가 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인지는 지방청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볼 문제다. 국회 권한 받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업인은 증인으로 노조는 참고인으로 국회가 부를 경우 결국 노조 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안 부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일단 지방청이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관들 감시 또는 감사하라고 국감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 기업과 노조의 소환시 신분이 문제가 된다면 노조 쪽도 증인으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새누리당은 기업인 증인 채택 불가라는 걸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효진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검토 결과 최근 발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이 검찰 대응, 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게 바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준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검사 출신인 인권 변호사죠. 김유수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 변호사님도 혹시 메신저 이용하시는지요? 예. 어떤 거 이용하십니까?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습니다. 예, 망명하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이번 일로 그랬죠. 예. 검찰에 좀 몸 담으셨으니까 검찰 예. 내부 얘기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기사 예. 보면은 검사들도 많이 갈아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주변에서 혹시 예.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주위에서도 한두 사람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대응 방안, 직접 보셨으니까 보도 통해서 예.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검찰은 스스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었죠. 예. 사실은 표현을 자기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모니터링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사이버 검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열이 맞고요. 예. 사실은 국가 수사기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헌법적 가치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 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기관들인 거고. 근데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끔찍한 생각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후에 이제 검찰과 정부 관련 기관, 예. 게다가 이제 민간 업체 간부들까지 불러서 대책회의를 가졌단 말이죠. 예. 검찰의 이런 대응은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인 겁니까? 그런 일들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요?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유관기관 회의한다라고 해서 수시로 불러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사이버 에서 수사팀 만든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 사실 민간인들은 거기에 참석할 의무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힘없는 사람들이 와라 하면 안 갈 수도 없는 거죠. 법령의 근거도 없고요, 사실은. 그게 민간인들을 수사기관에 참석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사실 임의적인 내용이지, 출발하는, 그렇게 민간 회사 직원들을 만약에 강제로 참가시켰다면, 그것부터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근거가 없는 거죠. 예. 예. 민간 업체에서는 안 갈 수도 있는데, 눈치 봐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요. 예. 카카오톡 관계자께서. 예.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이 발표한 지침들 분석을 하고 문제가 많다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 아까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문제인데요.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라든가 그런 걸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그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이 처벌을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이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처벌의 권한을 국가가 먼저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한테 먼저 위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으로는 소송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국가가 아니라 개인 피해자한테 어떤 처벌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국가가 나서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 살펴보겠다. 이건 좀 그 입법 취지하고도 저는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문제를 논해요.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친고죄 같은 것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처벌 가능성이 없거나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신원성시로 원칙에 수사권 행사가 맞아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런 어떤 두 가지 다 필요성이나 상당성,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 원칙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국민 전체를 상대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뭐 사실상 검찰이 화답을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사이버상에서 뭐 설령 대통령이나 또는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것 어떻습니까? 좀 엄격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뭐 이거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당의 논리라든가 그 집권당의 어떤 또 청와대의 그런 논리들이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시장 논리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아하는 그 시장 논리인데 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이렇게 도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건 거꾸로 규제 일변도로 가려고 하거든요. 예. 자기들이 평상시 하는 자기들의 사상이나 철학보다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상의 자유시장론 같은 경우가 스스로 그 논쟁을 거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해서 스스로 도태되고 없어질 거 없어지고 그렇게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서서 자기 모독한다고 그런 말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좀 의젓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밑에서 알아서 하면 몰라도 본인 입으로 나를 왜 못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럽고요. 이게 대한민국 품격하고도 관계되는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우스꽝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렇게 또 누가 고발하고 하면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뭐 고발한다면 조사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판도 받을 수도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관이라든가 국가의 고위공직자들은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더 폭넓게 허용이 돼야 돼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들 같은 경우도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들 보면 그런 판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앞선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예. 어떤 이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보수단체라든가 보수단체를 표방하는 곳에서 즉각적인 고발을 하고 이 고발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좀 신속한 수사에 나는 경향이 좀 짙거든요. 예.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정말로 그런 어떤 보수적인 단체들이 자발적 논리로 그러는 거 아닌지 아니면 다른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 건지 사실은 뭐 그런 의문도 좀 들어가고요. 예. 어찌됐든 이렇게 사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막 고소고발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저는 국가 어떤 공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고발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제돼야 되고 오히려 그걸 앞장서서 하니까 그런 어떤 시민단체들도 극단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산 메신저 이탈 흐름 뚜렷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 보면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 받고 있는 피의자의 카카오톡도 사실상 감청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예. 검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은 또 그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야죠.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적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FBI의 뭐 카니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몇백만 건의 메일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스노든이 그 폭로를 했지만 국토안보부 그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으로 가면 전 세계에서 만약에 오사마 빈라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전화하고 있고 무슨 누가 썼는지 그 위치까지도 다 나오는 정도로 광범위한 그런 기술적 진보들이 이루어지고 그거 사실상 전 세계를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불법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들여다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스노든이 공부한 것처럼 외국의 대통령, 정상, 뭐 수상 이런 사람들까지도 한 몇십 명을 사찰한 것이 들통이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어떤 기술적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뭐 이제 와서 뭐 그건 안 한다라고 말해도 또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대한변협 차원에서 세월호 진상조사 이 문제와 좀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엊그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 검찰이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다라는 건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몇 가지 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요. 또 부족하고 의혹이 가졌던 어떤 몇 가지 쟁점들에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버렸다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들일까요? 예, 가령 뭐 재난 컨트롤 타워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 이야기도 없고요.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멍하니 바라다 보다가 꼭 피워보지도 못한 수많은 생명들이 물속으로 수장되는 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때 난립을 하고 예. 어떤 지휘부들이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유병헌에 대한 수사였죠. 거기에서 너무 결정적 실수들을 많이 했고요. 사실 유병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병폐에 관한 한 개인을 떠나서 그런 문제이기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걸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건 결국은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구상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고 뭐 로비설 이런 것도 남아있고요. 예. 또 국정원 개입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야가 합의한 그 특별법으로 이런 의혹들 규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수사권이 있어도 어떤 수사기관 이게 정부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가령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거부하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관계기관은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권이 있어도 그 진실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사권도 없이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불을 보듯이 훤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예. 과연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되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